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프로그래밍 개발 교육 평가 제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제3주차 강의 주제는 사회복지 자원 개발 전략으로서의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오늘 다루게 되는 강의 주제가 사회복지 자원 개발 전략으로서의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몇 가지 화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갖는 이 교육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복지 사업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두 번째 다루어야 될 이야기는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이런 두 가지 화두의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수업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에 이 주제를 다루는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전문적인 자질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론적인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 실천,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론이 없는 실천, 실천이 없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이론적인 기반이 없이 실천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반대로 이론은 잘 알고 있지만 실천력이 부족하다. 이 또한 전문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론과 실천을 동시에 다 거머쥘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거죠. 사실 오늘 교육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사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고 하는 이 교과목 자체는 법적인 의무 교과는 아닙니다. 필수 교과는 아니지만 선택 교과이지만 사회복지사에게, 특히 현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전문성을 좀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제고시킬 수 있는데 상당히 유용한 교과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단순한 법정 의무 교육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굉장히 요구도가 높은 교과 중에 하나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회복지들이 수행하게 되는 다양한 업무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 속에 필요한, 상당히 필요한 교과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라고 했을 때 실천 활동만 잘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전문가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 여기서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을 다 이해를 좀 하시겠지만,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해결하지 못한 어떤 업무들이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번아웃, 일종의 소진 현상을 경험하게 되거나 이 직무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기관 차원이나 혹은 외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만 여러분의 현장 역량을, 직무 역량을 좀 더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들이 필요하고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자, 빌 게이츠는 사실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에서 지난 50년간의 변화보다 앞으로 다가올 10년간의 변화가 더 클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난 50년간의 변화가 앞으로 10년보다 더 크다라고 하기보다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영향만 보시더라도 이게 전 세계가 하나로 엮여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존에는 예상치 못했던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지금 운영을 하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고요. 자, 이런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나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는, 이거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인 거죠. 자, 사이버 대학이나 이런 사이버 강좌를 제외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대학 현장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어떤 형태의 변화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사회 속에서, 현대사회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런 실무적인 교육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를 하고 현장에서 이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직전 교육만으로는 갖출 수 없는 사회복지사의 어떤 전문적인 역량이나 자질을 좀 보충할 수 있는 또 수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사회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민의 모두가 다 사회복지의 대상이다. 사회복지의 주된 타겟이다. 물론 이제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선별적인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그 주된 대상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누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느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의 역량 수준에 따라서 그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 이용자,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의 변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역량 제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늘 유사한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정체되는 현상을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업무로부터의 소진 현상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서 역량을 개발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회복지 대상자,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의 질, 즉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책임이 결국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사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자, 최근처럼 인구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최근 우리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자, 저출산 고령화 시대 사회복지 사업은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물론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만 1차적인 책임은 바로 국가에게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의 어떤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기저, 운영의 기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을 좀 더 높이기 위한 활동.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센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적인 어떤 증가, 개소수를 늘리는 이런 데 사실은 급급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 종사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단가를 인상하는 어떤 노력도 필요하는 거죠. 서비스 단가를 높인다거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현장에 대한 직무에 대한 만족도나 몰입도를 높여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그러면 대상자, 이용자, 우리가 흔히 학술적으로 클라이언트라고 다루는 인구 집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저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용어를 학술적인 의미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는 고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고객이라고 하는 의미, 커스터머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내가 제공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이 고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다음에는 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형의 어떤 상품과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객 혹은 사회복지 대상자를 고객이라고 우리가 방금 지칭을 했지만 이 고객에는 그냥 우리 기관을 이용하는 혹은 사회복지사가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만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고객의 관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밑에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복지 가치를 생산해내는 직원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함께 종사하고 있는 같이 협업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바로 내부 고객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결국은 고객 만족으로 혹은 고객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수업 중에 다루는 고객,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라고 했을 때는
복지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수요 고객, 정책 대상자인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복지 가치에 영향을 주는 고객, 뭐 자원봉사자라든지 후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되겠고요. 자, 복지 가치의 공익적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는 발굴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사회복지의 대상이 누구냐? 단순히 정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취약계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 혹은 좀 더 나아간다면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사회복지의 대상인 고객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객이 만족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일반적인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객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거나 충분한 정도까지 채워주는 것. 이게 일종의 만족에 대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족스러운 것보다 그 이상의 어떤 것을 기대하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고객에게 고객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고민하고 개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고객 만족이 필요한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제공하는 급여나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지 못하면 더 이상 내가 제공하는 급여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굳이 내가 존재할 의무가, 필요가,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고객의 기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과는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령 저희가 사회복지를 처음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는 분들의 입장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또 고마움을 많이 표시했다면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권리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형태로 급여나 서비스를 요구하는 지금 상황에 와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전과는 사후 대응적인 성격이 아니라 예방적 성격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고 이제는 점차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다든지 고객의 어떤 참여,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든지 사육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어떤 상황을 본다 그러면 경쟁 상태로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장기요양 서비스의 어떤 그 도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복지 현장도 시장화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상당히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적인 복지 환경 추세에 선도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어떤 능력, 일종의 정보력을 갖출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다 발빠르게 다양한 어떤 그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3주차 수업에서는 크게 4가지 주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1차 시에는 사회복지 자원 개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자원 개발을 위한 주체로서 사회복지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되는 핵심적인 열쇠가 무엇인가 하는 일종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세 번째는 자원 개발을 위한 방법으로서 프로그램 제안서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교시에는 실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제안되어졌던 실제 사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하는 방법,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4주차부터 진행되는 수업에서도 이런 사회복지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하는 실무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실제 사례 중심과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오늘 다루게 되는 수업은 아주 개괄적인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사회복지 자원 개발의 필요성입니다. 자, 사회복지 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다루기에 앞서서 사회복지 현장에 부는 변화의 바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용어를 학술적으로는 많이
대학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고객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이용자라든지 뭐 소비자도 사실 사용하지 않죠.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자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이 용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사실 의미 속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는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존재,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가 없으면 스스로는 절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사실 내포되어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대상 인구 집단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어떤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사람들의 욕구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 빈곤의 문제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문제 중심의 욕구에서 이제 벗어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욕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런 욕구들이 그냥 하나 두 개가 아닌 거죠. 수없이 많은 욕구들이 상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 현장에 부는 변화의 바람 중에 한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서비스에 대한 인식.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했고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인 형태로 서비스나 급여를 취하려고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정책도 이전에는 그냥 머물러 있는 공급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맞춤형 복지.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2015년 이후에 기존의 MB정부에서의 능동적 복지에서 맞춤형 복지 형태로 바뀌어오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전체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 놓고 지원하는 형태의 어떤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수요자를 중심에 놓고 수요자가 원하는 어떤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형태로 정부의 정책도 변화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느냐? 뭐 개괄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제는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하는 상당 부분 진척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지금 노인복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만 보더라도 이 제도의 원 취지는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 즉 제가 서비스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집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불가능한 상황이 놓여졌을 때 왜? 주된 수발자가 없거나 가족 내 수발이 어렵거나 더 이상 집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관에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설 입소가 후순인 거죠. 그래서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 형태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자, 국가라든지 급여를 쥐고 있는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국 그걸 누리고자 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져 가고 있다. 상당 부분 많이 진척이 되어졌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개별적인 어떤 접근을 많이 취해왔다 그러면 이제는 통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종의 생태체계적인 관점으로도 연결되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예전에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으면 아이에게,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에게, 노인이 있으면 노인에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근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좀 통합적인 접근, 다시 말씀드리면 가족 단위인 거죠. 한 가구 내에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노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아동복지기관이라 하더라도 한 개 기관, 아동과 노인과 장애인이 다 있는 한 가구라고 했을 때 우리 기관에서는 아이에게 아동복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통합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회복지 자원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저는 크게 한 네 가지 측면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사회복지 자원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자, 사회복지 사역에 있어서
사실 첫 번째는 사회복지 조직의 정체성과 관련된 연결된 부분인데요. 자, 사회복지 조직의 고유한 철학은 뭐냐? 정체성, 존립 가치는 뭐냐? 자, 우리가 아동복지기관이다, 혹은 노인복지기관이다, 혹은 장애인복지기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특정한 대상을 위한 기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기관은 어떤 급여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나 여러 가지 불충족, 욕구 불충족의 어떤 문제를 개선해내기 위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보조금이라고 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충분하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재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결국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이제는 욕구가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욕구를 갖게 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재원이라든지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사회복지 자원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사회복지 조직과 프로그램의 외부적 측면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요거는 기관의 어떤 그 정체성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인지도, 신뢰도하고도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외부 기관에 어플라이를 하게 될 경우에 단순히 프로그램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 대한 역량도 평가하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는 정부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지원한 보조금만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욕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본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는 외부의 펀드를 조성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외적인 인지도나 신뢰도 면에서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외부적인 측면도 사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 또 자원 개발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사회복지 조직의 혹은 프로그램의 내부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하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사실 이 프로그램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원의 한정성, 일종의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전제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희소성입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충분하게 지원을 받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가 욕구 충족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을 하겠지만, 늘 현장에는 재원이나 예산의 부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다가 중간에 중지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의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자원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외부의 어떤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사회복지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최근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어떤 전문성과 관련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접근 방식은 개별적인 접근이 아니라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를 하다 보니까 사례 관리에 대한 요구가 사회복지 현장에 굉장히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이 없을 정도로 사례 관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 관리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그 내용 속에는 뭐가 있느냐? 결국 지역에 있는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이나 사회적인 관계망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복지 자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첫 시간에 개괄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혹은 사회복지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과 이 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으로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개요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제3주차 1차 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